해화동의 눈은 여전히 시리다. 일부 한민구 이야기 제1장 심장의 경고.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진료실. 창밖으로 보이는 해화동 거리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교수님 협심증입니다. 의사의 말이 떨어지자 한민구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팍을 쓸어내렸다. 64. 정년을 1년 앞둔 나이에 받은 선고치고는 너무 이른 것 같았다. 관상동맥 협착이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당장 스텐트 시술을 권하고 싶지만 교수님 연세와 혈관 상태를 고려하면 일단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3개월 후 재검사를 해보시죠. 무리하지 않으면 괜찮은 겁니까? 무리라는 게 뭔지 아시죠? 힘든 운동, 달리기, 계단 오르기, 추운 곳에 오래 있기, 감정적 동요. 이런 것들이 다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물론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간단한 운동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필요하지요. 민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방전을 받아들고 진료실 문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 동안 가슴 한쪽이 묵직했다. 병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병원 로비로 내려왔다. 회전문을 밀고 나가자 차갑고 촉촉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눈발이었다. 11월 중순, 평년보다 이른 첫눈이었다. 민구는 우산도 쓰지 않고 가까운 약국으로 향했다. 처방전을 접수하고 계산을 하고 대기실에 앉아 약을 기다렸다. 협심증이라. 이제 살 만큼 살았다는 건가? 언제라도 떠날 수 있다는 건가? 의사 말대로 관리만 잘하면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이 많아졌다. 죽음과는 관계없이 살아오던 민국에게 갑자기 죽음이 가깝게 다가왔다. 약을 받아 약국을 나오자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다. 민구는 자신도 모르게 대학로를 걷고 있었다. 그새 의사의 경고 따위는 잊은 듯 했다. 아니, 어쩌면 경고가 그를 대학로로 이끌었는지도 모른다. 사람들 틈에서 살아있음을 만끽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마로니에 공원을 지나 골목 안쪽으로 접어들자 오래된 레코드샵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딕 패밀리의 작별이었다. 떠나려는 당신을 붙잡을 순 없나요? 민구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 노래. 1984년 군에 있을 때 혼자 보초를 서며 얼마나 많이 불렀던 노래였던가. 오지 않는 편지를 기다리며 밤마다 달빛 속에서 부르고 불렀던 그 노래. 눈발이 굵어졌다. 민구는 레코드샵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다.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희끗희끗한 머리, 깊게 파인 이마주름, 처진 눈가. 64세 얼굴이었다. 문득 궁금해졌다. 그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녀도 이렇게 늙었을까? 아니, 그녀는 살아있기나 한 걸까? 지선화.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낸 지 얼마나 됐을까? 민구는 주머니에서 니트로글리세린 설화정을 꺼내 혀 밑에 넣었다.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았다. 협심증 때문인지 아니면 40년 전 그 이름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제2장. 서현대학 캠퍼스. 1982년 봄 한민구가 서현대학교 1어1문학과에 입학한 것은 23세 늦은 나이였다. 삼수 끝에 합격했고 군 미필자로 입학했다. 그 같은 과 동기들은 대부분 20살 안팎이었다. 어느 날 강의실 뒷자리에 앉아있던 민구는 앞쪽에서 밝게 웃는 여학생을 발견했다. 단발머리에 베이지색 블라우스, 청바지 차림. 웃을 때마다 드러나는 하얀 치아가 인상적이었다. 저 여학생 누구야? 옆자리 동기 기철에게 물었다. 지선화. 우리 과 수석 입학이래요. 집이 여기서 멀다고 하는데 서울이 아니고 전철 타고 다닌다는 말이 있어요. 과 MT도 안 간다던데. 왜? 그야 저도 모르죠. 수석이라 우리랑 섞이는 게 싫어서인지 돈이 없어서인지 형이 알아봐. 하하. 그해 봄 민구는 선화와 가까워졌다. 나이가 있다는 이유로 과 대표를 맡게 됐고 학번 관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았다. 선화는 부평에서 1시간 넘게 전철을 타고 통학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남동생 둘을 위해 그녀는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충당했다. 점심시간이면 학생식당 대신 도서관 열람실에서 김밥 한 줄로 때우곤 했다.
선아 씨 점심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같이 식당 갈까요? 괜찮아요. 형, 저 이미 먹었어요. 거짓말이었다. 그녀의 가방 옆에 놓인 도시락통이 아직 열리지도 않은 채 있는 것을 민구는 봤다. 어느 날 민구는 학생 식당에서 국밥 2그릇 식권을 사서 도서관으로 달려갔다. 선아 씨, 제가 기철 이것까지 샀는데 못 온다네요. 같이 먹어요. 형, 빨리 가서 먹어요. 수업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날 이후 둘은 자주 함께 밥을 먹었다. 민구도 도시락을 쌌다. 가끔은 학교 식당을 이용했지만 그땐 언제나 민구가 계산을 맡았고 선아는 미안해하다가 다음에 제가 살게요라고 말하곤 했다. 물론 그 다음도 항상 민구가 막았다. 그럴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어쩌다 굳이 그녀가 사려고 하면 그는 식당에서 가장 싼 메뉴 라면을 시켰다. 그녀는 그가 라면을 아주 좋아하는 줄 알았다. 물론 라면을 좋아하긴 했다. 그렇다고 식당 갈 때마다 라면을 먹을 정도는 아니었다. 그녀가 살 때만 라면 먹는 걸 티 안 내려고 평상시 라면을 시킨 것뿐이었다. 1982년 가을 단풍이 물들 무렵 두 사람은 해화동 거리를 자주 걸었다. 대학이 해화동과 가까워 둘은 데이트 겸 수업이 끝나면 대학로의 헌책방을 구경하고 골목을 산책했다. 형, 저기 봐요. 저 가게. 선아가 가리킨 곳은 작은 소품 가게였다. 쇼윈도에는 오래된 카메라와 빈티지 소품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예쁘죠? 그러게. 저 나중에 나이 들면 저런 가게 하고 싶어요. 오래된 물건들만 파는 작은 가게. 추억을 파는 가게요. 민구는 웃었다. 추억을 팔다니 낭만적인데? 형은 놀리지만 저 진심이에요. 사람들이 잊어가는 것들, 사라져가는 것들을 모아두고 싶어요. 오래된 카메라, 빛바랜 사진, 낡은 편지. 그런 것들이요. 왜? 선아는 쇼윈도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기억은 흐려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얼굴도 잊고 목소리도 잊고. 그래서 무언가 남겨둬야 할 것 같아요. 증거처럼. 민구는 그녀의 옆얼굴을 바라봤다. 20살의 선아. 가난에 지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그럼 나중에 정말로 그런 가게 해. 내가 첫 손님 될게. 선아가 돌아보며 웃었다. 약속이에요? 약속. 그해 겨울 첫눈이 내렸다. 민구와 선아는 눈 내리는 해화동 거리를 걸었다. 와, 눈이다. 선아가 신나서 소리쳤다. 그녀는 빨간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다. 그 목도리 예쁘네. 이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눈 올 때마다 이거 해요. 왜? 빨간색이 하얀 눈이랑 잘 어울리잖아요. 사진 찍으면 진짜 예쁘게 나와요. 저 일회용 사진기 가져왔어요. 사진 찍어요. 그리고 매해 첫눈 오면 우리 여기 와서 사진 찍어요. 눈 오는 해화동 거리요. 선아는 해맑게 웃었다. 선아는 눈 오는 해화동 거리를 오가며 사진 찍었다. 민구는 한동안 선아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 내리는 해화동 거리, 빨간 목도리를 한 선아. 이후 그 장면은 평생 잊지 못하는 추억이 되었다. 제3장. 깊어지는 사랑. 1983년 새해. 민구와 선아는 이제 공식적인 캠퍼스 커플이 되었다. 과 동기들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다. 오빠, 오늘 뭐 해요? 선아가 처음으로 오빠라고 부른 날 민구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선아랑 데이트 말고 뭐 하겠어? 같이 영화 볼까? 좋아요. 둘은 명동 유네스코 극장에서 영화를 봤다. 민구는 그날 무슨 영화를 봤는지 기억 못한다. 다만 처음 손잡은 날이란 것만 기억한다. 선아 손을 잡기 전 민구는 한참을 망설였다. 영상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언제 손잡아야 할지 타이밍을 재느라 영화는 안중에도 없었다. 광고 끝나면 잡아야지. 영화 시작하면 잡아야지. 타이틀 100대 잡아야지. 그렇게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 결국 무서운 장면에서 선아가 놀라 민구에게 매달리고 나서야 소원을 풀 수 있었다. 그녀의 손은 작고 따뜻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이제는 언제 손을 놔야 할지가 문제였다. 바로 놓으면 너무 빨리 실증을 느끼는 사람으로 오해를 살 것 같고
그렇다고 잡고 있자니 손에 땀이 차기 시작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 결국 영화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설 때가 돼서야 손을 놓을 수 있었다. 민구의 손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창피했다. 의외로 선화는 담담했다. 어색함을 감추려는 건지 평소보다 다정했다. 봄이 되자 민구는 선화와 양평으로 MT를 갔다. 선화가 처음으로 과행사에 참여한 날이었다. 오빠가 회비 먼저 내서 돈 아까워 억지로 왔어요. 민구는 웃으며 대답했다. 알바로 바쁘겠지만 한 번쯤은 과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거야. 밤새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동기들은 하나둘 잠들었고 새벽 5시쯤 민구와 선화는 강가로 산책을 나갔다. 오빠. 응? 오빠는 군대 언제 가요? 민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올해 안에는 가야 할 것 같아. 늦어도 내년 초에는. 그럼 2년 반 동안 못 보는 거네요. 편지할게. 선화도 답장 써줘. 당연하지요. 매일 쓸게요. 나도. 두 사람은 강물을 바라봤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둘은 시간이 그대로 멈추길 바랐다. 1983년 여름과 가을. 민구와 선화는 매일 같이 시간을 보냈다. 입대일이 다가올수록 둘은 더 절실하게 서로를 붙잡았다. 오빠 두려워요. 뭐가? 오빠가 군대 가면 저 잊을까봐. 내가 어떻게 선화를 잊어? 그럴 일 없어. 그래도 2년이 넘는 긴 시간이잖아요. 민구는 선화를 꼭 안았다. 절대 아니죠. 매일 편지 쓸 거야. 선화 생각만 하고 살 거야. 저도요. 그해 겨울 또 첫눈이 내렸다. 선화는 역시 빨간 목도리를 하고 나왔다. 오빠 사진 찍어요. 여기서? 네. 작년에도 여기서 찍어줬잖아요. 그랬나? 민구는 카메라를 들었다. 파인더 속 선화는 웃고 있었다. 빨간 목도리가 눈송이 사이로 선명했다. 아름다웠다. 민구는 셔터를 눌렀다. 하지만 이것이 선화를 기억하는 마지막이 될지 그때는 몰랐다. 제사장. 이때 1984년 3월 한민구는 육군 2등병이 되었다. 논산 훈련소를 거쳐 강원도 최전방 GOP 부대로 배치받았다. 선화의 편지가 일주일에 한 통씩 꼬박꼬박 왔다. 오빠 잘 지내고 있죠? 여기는 봄이 왔어요. 캠퍼스에 벚꽃이 피었어요. 작년에 오빠랑 같이 봤던 그 벚나무요. 올해는 혼자 봤어요. 내년에는 꼭 같이 보고 싶어요. 민구는 그 편지들을 품에 넣고 다녔다. 훈련이 힘들 때마다 꺼내 읽었다. 자대 배치를 받고 PX에서 편지지를 샀다. 그리고 매주 한 통씩 선화에게 편지를 썼다. 선화야 잘 지내고 있지? 여기는 아직 봄이 안 온 것 같아. 아침 저녁 여간 쌀쌀한 게 아니야. 서울은 벌써 봄을 지나 여름을 향해 가고 있을 것 같은데. 편지는 일상적인 이야기로 시작해서 점점 그리움을 담게 되었다. 오늘은 외출 나갔어. 동기들과 매운탕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 왠지 선화가 생각나더라고. 너랑 한 번도 매운탕을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기회가 되면 꼭 여기 데려와서 맛있는 매운탕을 먹이겠다고 결심했어. 밥 먹은 후에는 다방에 가서 오랜만에 딕패밀리의 작별을 신청해 들었어. 선화도 알잖아. 내가 이 노래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보고 뭐라 했지. 왜 하필이면 이별 노래를 좋아하냐고. 사랑하는 노래도 많은데. 기억나지?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그 노래가 더 서글프게 느껴지더라고. 선화도 그립고. 선화의 답장도 꾸준히 왔다. 오빠 편지 잘 받았어요. 매운탕 꼭 먹어보고 싶어요. 요즘 더워지는데 힘들겠어요.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 조심하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매일 오빠 생각해요. 1984년 봄, 여름 계절이 바뀌어도 두 사람의 편지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가을부터 선화의 편지가 뜸해지기 시작했다. 한 달에 한 통, 그리고 두 달에 한 통. 민구는 불안했다. 하지만 민구는 계속 편지를 보냈다. 선화야, 무슨 일 있니? 왜 편지가 안 와? 아프니? 너무 걱정돼. 제발 답장 좀 해줘.
제5장 수취인 불명. 1985년 봄. 민구에게 편지 한 통이 왔다. 선화의 것이 아니었다. 같은과 동기 기철의 편지였다. 형, 안녕하세요. 갑자기 이런 편지를 보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선화 이야기를 전해야 할 것 같아서요. 선화가 학교를 그만둘 것 같아요. 작년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복학을 안 하고 있어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소문이 있고, 형, 죄송하지만 다른 소문도 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온다고. 민구는 편지를 읽다가 손을 멈췄다. 숨이 막혔다. 결혼? 선화가? 민구는 곧바로 선화에게 편지를 썼다. 선화야, 무슨 일이야? 기철이한테 편지를 받았어. 학교 그만뒀다고? 결혼한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제발 답장해줘.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말해줘.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오히려 그 편지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왔다. 그간 답장은 없어도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민구는 반송 편지를 보고 무너졌다. 밤이 되면 내무반 침상에서 잠 못 들었다. 며칠 뒤 기철에게서 또 편지가 왔다. 형, 확인했습니다. 선화 정말 결혼했대요. 지난달에요. 회사 상사와 결혼했다네요. 제가 더 일찍 알았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형 절대 약한 마음 갖지 마세요.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이고 굳게 마음 먹어야 해요. 민구는 그날 이후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선임들이 야, 한민구. 정신 차려 죽게 생겼어라며 억지로 밥을 떠먹일 정도였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선화가 이렇게 말없이 떠날 사람은 아니란 걸. 오죽하면 연락 못했을까? 분명히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거였다. 피치 못할 사정이. 1985년 여름 민구는 마지막 편지를 썼다. 반송될 줄 알면서도 선화야, 이게 마지막이야.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됐어. 너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거야. 내가 옆에 있어야 했는데 너를 지켜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해. 부디 행복해. 정말로 진심으로. 그 편지도 역시 수취인 불명으로 돌아왔다. 민구는 그간 편지와 반송된 편지들을 모두 불태웠다. 누노는 해화동에서 찍은 사진 한 장만 남기고. 제6장 40년의 침묵. 2024년 11월 연구실. 민구는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40년 전 그 사진이 들어있었다. 흑백 사진. 해화동 누노는 거리를 배경으로 활짝 웃는 두 사람. 사진이 너무 낡아 선화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민구는 그 윤곽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교수님, 커피 드릴까요? 조교가 노크를 하며 들어왔다. 아니, 괜찮아. 오늘 정말 안색이 안 좋으세요. 괜찮으세요? 응, 그냥 좀 피곤해서. 조교가 나가자 민구는 다시 사진을 들여다봤다. 협심증 진단을 받고 나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40년 동안 억눌려왔던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다. 그녀를 찾아야 해.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민구는 컴퓨터를 켰다. 먼저 동문명부를 뒤졌다. 1982학번 1호 일문학과. 하지만 지선화의 이름은 졸업자 명단에 없었다. 휴학한 채 복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은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모두 뒤졌다. 지선화로 검색하면 수십 명이 나왔지만 그 누구도 그녀가 아니었다. 민구는 며칠 동안 밤낮 없이 검색했다. 고등학교 동창의 명부를 수소문해서 입수했다. 선화가 다녔던 인천 소재여고. 졸업 앨범을 PDF로 받아 한 페이지씩 넘겼다. 거기 있었다. 1982년 졸업 사진. 교복을 입은 지선화. 짧은 단발머리, 맑은 눈빛. 대학에서 만났을 때보다 더 어리고 순수한 얼굴. 민구는 사진을 확대해서 오랫동안 바라봤다. 64세 노 교수가 연구실 책상 앞에서 소리 없이 한 소녀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 넌 이렇게 아름다웠지. 하지만 현재의 행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민구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동기들에게 연락하고 학교 행정실에 문의하고 심지어 사설 심부름센터에도 의뢰할까 했지만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 왠지 심부름센터는 아닌 것 같았다. 심부름센터라는 곳이 배우자 불륜을 잡자고 의뢰하는 곳이 아니던가. 보고 싶어 그곳을 찾는다는 게 왠지 꺼림직했다. 일단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생각했다. 그래도 그간의 노력은 노력대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민구는 실망했다. 이대로 끝인가? 찾지 못하고 죽는 건가? 사실 바로 죽는 것도 아닌데. 관리만 잘하면 오래오래 살 수도 있다고 하는데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것은 아닌가. 민구는 마음이 복잡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제7장 해화동 추억의 지도. 그러던 어느 날 민구는 문득 생각했다. 해화동. 우리가 데이트하던 곳.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곳. 선화가 나중에 소품 가게 하고 싶다고 했던 그 거리. 혹시나. 민구는 해화동으로 갔다. 해화동은 많이 변해 있었다.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었다. 하지만 골목 곳곳 어딘가에는 여전히 옛 흔적이 남아 있었다. 오래된 서점, 낡은 레코드샵, 빛바랜 간판의 다방. 민구는 그 하나하나를 들여다봤다. 혹시 그녀가 이곳에 있지 않을까? 혹시 그녀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까? 며칠을 헤맸다. 가슴이 조이고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민구는 한 작은 가게 앞에 멈춰섰다. 추억상점, 필름 카메라, 아날로그 소품. 가게는 비좁고 오래되어 보였다. 쇼윈도에는 오래된 수동 카메라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민구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종소리가 따르릉 울렸다. 어서 오세요. 젊은 여성 점원이 웃으며 인사했다. 구경 좀 해도 될까요? 얼마든지요. 민구는 가게 안을 둘러봤다. 라이카, 니콘 F, 올림푸스. 오래된 필름 카메라들이 진열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벽면의 사진들 중 해화동 일대를 찍은 사진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이 사진 누가 찍은 건가요? 단골 손님 중 한 분이세요. 아마추어 사진가시래요. 여기 자주 오시나요? 가끔요. 필름 사러 오시기도 하고 그냥 구경하러 오시기도 하고. 민구의 가슴이 뛰었다. 혹시 그분이 언제쯤 오시는지. 점원이 잠시 민구를 쳐다봤다. 조금 이상한 질문이었으니까. 아, 그저 해화동 사진을 찍은 분이 궁금해서요. 지인 중에도 해화동을 좋아하던 분이 있어서. 글쎄요.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런데 첫눈 오는 날은 꼭 오시더라고요. 사진 찍으러. 첫눈? 네. 매년 첫눈 오는 날이면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으신대요. 거의 수년째 그러신다고. 민구는 숨을 멈췄다. 가슴이 마구 뛰었다. 그 장소가 어디죠? 여기서 2블록쯤 가면 골목 모퉁이가 있어요. 낡은 전봇대 옆. 거기요. 민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이 떨렸다. 감사합니다. 가게를 나서면서 민구는 벽면의 사진을 다시 한번 봤다. 눈 내리는 해화동 골목. 그 구도가 40년 전 자신들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 같았다. 선화야. 너구나. 제8장. 첫눈을 기다리며. 민구는 매일 일기예보를 확인했다. 첫눈이 언제 올지 기상청 예보를 수시로 들여다봤다. 12월 초 기상청은 서울의 첫눈 소식을 예보했다. 민구는 그날 아침 일찍 해화동으로 갔다. 추억상점에서 2블록 떨어진 골목 모퉁이. 낡은 전봇대 옆. 40여 년 전 선화와 함께 섰던 바로 그 자리. 오전부터 그는 그곳에서 기다렸다. 눈은 아직 오지 않았다. 11시, 12시, 오후 1시. 민구의 손발이 얼어갔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가슴이 조여왔다. 니트로글리세린을 입에 넣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오후 2시쯤 하늘에서 눈가루가 날리기 시작했다. 민구는 고개를 들었다. 눈발이 점점 굵어졌다. 거리가 하얗게 물들어갔다.
그때였다. 골목 저쪽에서 한 여인이 걸어오고 있었다. 회색 코트, 그리고 빨간 목도리. 민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여인은 천천히 걸어왔다. 손에는 오래된 필름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민구는 숨을 멈췄다. 움직일 수 없었다. 여인은 점점 가까워졌다. 민구가 서 있는 곳에서 10걸음 남짓 떨어진 곳에 멈춰섰다. 그리고 카메라를 들어 올렸다. 바로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여인의 손이 떨렸다. 카메라가 흔들렸다. 민구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하지만 눈만은, 그 눈만은 40여 년 전 그대로였다. 빨간 목도리, 눈 속에서 유독 선명한 빨간색. 선화야. 여인도 민구를 바라봤다. 카메라를 내렸다. 입술이 떨렸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저 눈 내리는 거리 한가운데서 서로를 바라만 봤다. 5미터, 40년의 거리. 눈은 계속 내렸다. 세상이 하얗게 물들어갔다. 민구의 눈에서 눈물이 고였다. 선화의 눈에서도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둘 다 한 걸음도 다가가지 못했다.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다. 그저 바라만 봤다. 해화동의 눈은 여전히 시렸다. 40년 전처럼. 1부 끝. 다음 2부 예고. 40년 만에 마주한 지선화.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